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언급을 해드렸고 책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저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전공서적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읽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쭉 해오던 인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진화라는 과정,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한 과학적 이해,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항상 언급되고 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저희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계가 좀 이른 감이 있어서 그게 약간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저희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열심히 또 다 읽고 계시니까 저와 같이 이게 5주예요. 5주. 그래서 5주 동안 천천히 좀 이 페어드 샤르댕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듯이 이제 작가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프랑스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1881년에 태어나셔서 1955년에 돌아가셨고요. 74세를 얘기로 돌아가셨습니다. 테아르드 샤르댕의 모든 책은 사후에 출판됐어요. 그 전에 출판이 될 뻔했는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 금서로 지정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책이 출판되지 못했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 평가를 받아서 책이 올바로 출간이 됐습니다. 자녀들에 의해서. 프랑스 예술 신부시고요. 과학, 고생물학, 신학, 철학, 그다음에 철학 교사로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던 분입니다. 생애를 보면요, 오베르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오베르뉴, 프랑스 오베르뉴. 오르신이라는 곳에서 11명 자녀 중에 넷째로 출생. 근데 11명이니까 뭐 어렵게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귀족이고 또 검사였어요. 검사장 뭐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법조인이셨던 아버지에게서 이중성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테이야르라는 성과 샤르댕이라는 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야르가 이제 기본성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고 샤르댕은 이제 아버지가 섬기던 스승의 성을 받아서 테야르드 샤르댕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연주의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자연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면 뭐 자연이 전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자연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토대가 인위적인 토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연적인 토대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옷 입고 여러분 다 생활하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시면 자연주의자들의 만행이 가끔 나와요. 가끔 우리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평인가? 거기 어떤 펜션인데 그 펜션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서 나체로 생활을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봤어요? 네, 보셨는데 기억나시죠?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왜 그게 나왔냐면 뉴스에 무슨 고발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네, 뭐그 르포 같은 데 나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는데 이게 가끔 이제 산에 뭐 나물 캐러 올라가시고 이러면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 우연찮게 마주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너무 흉하다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오나 보죠? 이거 바깥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그 펜션이니까 그 주변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가끔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 너무 이제 흉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게 너무 흉하니까 막 경찰에도 가고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 못하게 해달라, 이 곳에 못 오게 해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았어. 결과적으로. 왜냐면
밖에 돌아다닌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집안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나체로 활동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경범죄에 걸리지도 않아요. 다 같이. 예, 남녀 다뭐 이렇게 한뭐 10여 명에서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나체로 생활을 한대요. 하루 종일. 거의 이렇게. 저쪽이 안 돼. 남자가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건 저축이 안 돼. 여러분도 저축 안 되잖아요. 집에서 옷 벗는다고 누가 뭐 저거 왜 저축되나요? 모르는 나가지 않아요. 예, 뭐, 아니 뭐다 그런 게 아니니까. 예. 뭐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사랑을 나누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옷을 벗고 생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법원에 나가서 자기들이 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들은 자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자연주의자다. 그래서 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굴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박 같은 거죠. 인위적인 속박 같은 것에서 벗어나 있을 때 가장 인간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연주의자.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성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예술가 중에 이제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은 그 옷을 이렇게 찢거나 벗어버리는 퍼포먼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진의 장르 중에도 이 누드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를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그런 예술이죠. 자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 가치를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자연적인 부분에 더 가치를 두느냐. 만약에 도덕적인 부분에 더 가치를 둔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덕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죠. 네, 뭐 윤리주의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반대에 있는 자연주의자도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연주의자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인위적인 교육을 하는 것보다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경험하고 그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12세 때 근데 엄마가 이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엄마가 아주 절실한 예수의 신도셨어요. 가톨릭 신도시죠. 네, 그래가지고 아주 형식적인 그런 가톨릭에 아주 잘 매여 계신 분이어가지고 12살 때 이 테아르드 샤르댕을 예수의 학교, 기숙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통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대부분이 이제 철학과 수학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공을 하게 되고요. 18세 때 엑상프로방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 중부 지역이에요. 요즘 같은 때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건 요즘 같은 시기에 엑상프로방스에 가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엑상프로방스는 이 고흐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고흐의 그림 아시죠? 그 그림들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햇빛이 좋기도 하고 이 엑상프로방스가 유명한 게 라벤더. 네. 진짜 라벤더 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라벤더 밭 옆을 걸으면 어떻겠어요? 네, 그 향에 도시 전체가 다 그 라벤더 향으로 돼 있고 모든 상점이 다 라벤더 전문점이야. 길거리에. 그래서 저는 돈 없을 때 가서 라벤더 향만 맡고 왔지만 네. 거기 가면 라벤더 비누에 뭐 라벤더 뭐 오일 막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이럴 때 엑상프로방스 여기에서 이제 예수의 수련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신부의 길을 걷는 거죠. 20세 때 생미셸 드 라발이라는 대학에서 이제 성직자가 되기 위한 서품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2세 때 서원을 하게 돼요. 이제 자기가 신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은 고난이라는 게 이제 성직자들에게 고난은 이제 뭐 여성을 멀리하고 뭐 그다음에 금식, 그다음에 기도 생활
그다음에 말씀 읽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서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직자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깡 대학에서 이때 문학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해에 에밀 콤프 총리가 이 반성직자 정책이라는 걸 펼치게 돼요. 그래서 성직자들에 대한 일종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회가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성직자 회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서 이 예수회를 아예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것 때문에 테아르트 샤르댕도 잠시 영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27세 무렵까지 영국에 있으면서요, 이제 전 세계를 거기에 공부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문화 탐험 같은 걸 해요. 인류학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이 생파밀리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리학 교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베르그송이 책을 한 권 내게 되는데요. 1905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엄청 큰 감명을 받아요. 테아르트 샤르댕이. 뭐 베르그송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이 이제 생명이라는 게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각각이 개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 개체의 생명이 연속되어 있을 때만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속이라는 개념을 인간 생명의 개념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런 분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혁명의 철학에서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러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조적 진화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 창조적 진화에 따르면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진화의 형태를 어떻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베르그송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의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도 진화의 한 형태에 불과하지 진화의 최종점이 아니다라고 부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예수회 신부들이나 가톨릭에서는 인간을 신이 창조한 완벽한 창조물, 최후의 창조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가 완벽한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는 게 가톨릭에서 인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런데 베르그송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생명이 개미와 인간이 다르듯이 인간도 또 다른 미래의 인간과 다를 것이다. 여전히 다를 것이다. 그게 바로 진화다. 그리고 그게 창조적 진화라고 부르는 진화 안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한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창조적 진화에 크게 감명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서품교육까지 받은 신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인간이 머물러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까지 점차 진화해 가는 과정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자신과 같은 교육을 받은 다른 예수의 신부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인간과 그 신부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형태가 다르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시대에 살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 특히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그 인간에 대해서 그 현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징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베르그송에 따르면 그 차이도 진화적 단계의 차이야. 외적으로는 인간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의식적으로는 진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인간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야.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야. 몸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 진화한다고 보는 거죠. 생각이 틀린 게 진화. 그렇죠. 점차 진화해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알리 베르그송의 책 이 창조적 진화에 굉장히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자기 평생의 과제로 삼아요. 인간의 진화. 과연 인간의 진화는 동물의 진화와 어떻게 다른가? 네.
30세에 드디어 예수의 사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서품을 받게 되고요. 31세 때 이제 프랑스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이 근무할 기회가 생겨요. 근무할 기회가 생기는데 이때 마르셀랭 블레라고 하는 당시 프랑스 국립역사박물관 학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장이 고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테아르트 샤르댕을 만나고 난 다음에 테아르트 샤르댕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번 키워봐야겠다, 밀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밑에서 들어와서 고고학을 좀 공부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고학을 해요. 몇 세 때? 30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뒤늦은 시기에 고고학에 뛰어들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질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자로서의 그 삶이 펼쳐져요. 그 전까지는 사실 사제로서의 삶이자 교사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0세 이후부터 점차 이제 학자로서 42세부터 45세까지 몽골, 그 다음에 극동 지역,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이 극동 지역에서 화석 발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로 했던 곳은 이제 베이징, 북경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게 우리나라도 됩니다. 왔다 가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나중에 왔다 가세요. 현재 그때 이때 오신 게 아니라 나중에 한번 방문을 하죠. 전쟁,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그래가지고 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잠깐 들렸다 가신 그런 기록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 대다수는 이분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유태인이셔가지고 미국에서 피난해서 그냥 유태인으로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숨을 거두세요. 어쨌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7세에 이게 중요해요. 47세에 중국 국가발굴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42세부터 45세까지 몽골 지역을 다니면서 지질학적 발굴을 많이 해내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발굴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학계에 발표해서 그 명성을 얻게 되죠. 그 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중국에 있는 발굴단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 베이징 유역에서 이 북경 원인의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기 사진을 몇 장 보실 텐데 이 북경 원인의 유골을 발견하게 되고 이게 엄청 큰 학계의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주, 시베리아, 고비 사막 등을 다니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52세에 미국에서 중국 화석인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순회 강연회를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을 내려고 했는데 53세에 이 책이 검열에 걸려요. 출판하기 직전에 교계의 반발이 시작이 되게 되죠. 북인도 자바 등지에서 학계에서 예수회에서는 밀려나게 되고 심지어 파문까지 당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발굴 작업에 더 매진을 하게 돼서 북인도, 자바 원인 뭐 이런 발굴 작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8세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중국에서 구금이 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자유주의 국가와 이제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 대결이니까 이때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구금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금 하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인간 현상이라는 책입니다. 이때 이제 집필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후에 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5세에 파리의 예수의 수도원에서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학문 활동에 정진을 하다가 67세 때 로마 교황청에서 인간현상 이 책을 검열하게 되고요. 70세에 교계에서 추방이 당하게 됩니다. 신부가 교계에서 추방당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본인에게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69세 때 이 인간 현상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9세 때 프랑스 아카데미 위원으로 선출이 되게 되고 70에서 72세 때 남아프리카 발굴 작업, 그 다음에 73세 때 파리 강연회를 하면서 이제 교계에 무리를 일으켜서 교계에서 여러 번 이제 지탄을 받게 됩니다. 74세 때 4월 10일 부활주일 저녁에 뉴욕에서 자신의 본가에서 심장마비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예수의 묘지에 안장이 되게 된다. 뭐 이런 예수의 얘기입니다. 무지에 가셨네. 예, 맞아요. 나중에 물론 그 전에는 예수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그 지금도 이 예수의 회당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자체. 예, 아니 회당이 없어졌어요. 회당이. 회당이 이전하면서 그 유골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유골 자기 자손들이 이제 그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가지게 됐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1955년에 자기가 죽기 전이에요. 3월 15일 사촌 집에 있었는데 사촌이 외교관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죽을 외교관이었는데 장들 리가르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친구들 이 사촌하고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이 부활절 일요일에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죽음을 잃은 걸로 뭐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샤르댕 신부는 죽을 때까지 신부였어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파문을 당하고 막 엄청난 비난까지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샤르댕 신부가 했던 기도문, 썼던 기도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에 하나 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낄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오 하느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그 주제를 잘 반영시킨 기도문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뽑아왔습니다. 주요 저작은요, 인간현상, 이게 우리가 본 죽고 난 다음에 그 해에 출간된 바로 대표적인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썼던 책들이 이제 후손들에 의해서 출간이 되는데요. 동물학으로 본 인간물이, 신성한 주변, 인간의 미래, 인간의 출현. 사실 테일러드 샤르댕은 뭐 인문학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한 번씩은 다 이제 언급이 돼요. 책에서도 막 자주 언급이 되고, 특히 진화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항상 이 테일러드 샤르댕이 항상 언급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책들이 거의 번역이 안 됐어요. 특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도 겨우 번역이 된 책인데도 번역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읽기가 좀 어렵죠. 자연스럽지 않아가지고 문장들이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문제가, 우리가 좀 테일러드 샤르댕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대에서, 최근은 아니고 좀 됐는데, 서울대에서 이 테일러드 샤르댕이 워낙에 유명한데 이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너무 어려운 책으로만 나와 있어서 대중적인 접근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만화로 읽는 인간현상이라는 책이 서울대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아이들에게도 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한번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그레이트 북스 시리즈 책 번역이 워낙에 어려워요. 난해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개선해서 나온 만화책이 한 권 있어요. 이 뚝섬에서 이거 할 때는 한 분이 이제 그걸 사셔서 그걸 보신 분도 계세요. 그거 보셔도 되니까 이제 도움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중요한 데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학자라는 거, 좀 아쉬운 내용이죠. 자, 사상적 경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분이 왜 그러면 유명할까? 이 학설이 왜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지탄을 받았으며, 왜 이렇게 어려운 삶,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진화론에 대한 종교적 해석 때문이에요. 네. 아까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북경 원인의 유골이라고 했잖아요. 북경 원인의 유골은 인간의 유골과 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 이전의 인간이죠. 그 유골로는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어떤 동물하고 다른 특이점을 가져요. 그 당시까지 이제 진화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인원에게 침팬지나 오랑우탄, 고릴라들에게 아무리 언어를 가르쳐도 이들이 언어를 말하지 못해요. 물론 수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밥 먹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화. 네. 그러니까 의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하는 거. 이게 불가능해. 그 불가능한 지점이 있어. 그게 바로 뇌의 용량 때문이에요. 특정 수준은 모든 유인원들은 특정 수준에서 뇌의 용량이 한정돼 있어. 그런데 북경 원인의 유골이 중요한 점은 유인원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뇌의 용량은 그걸 넘어서 있는 거지. 입의 구조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뇌 때문이에요. 뇌. 때문에. 네. 자, 한번 볼까요? 발굴을 통해 밝혀진 사실적 근거, 북경 원인이죠. 사실적 근거를 통해서 진화는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반박할 수 없는 진리다. 왜냐하면 유골이 나왔잖아. 그렇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증거를 발견한 장본인이냐 심지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거부할 수 없죠. 인간은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 신이 창조했다라는 건 사실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진화라는 게 근거를 통해서 증명됐기 때문에 특히 인간에 한해서 다른 동물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룡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한해서. 그래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 주장. 다만 인간의 진화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물들의 진화와 달리 물질에서 정신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다른 생물들은 물질적 진화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인 진화. 네. 그런데 인간은 외적인 진화 이외에 뭐가 정신의 진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의 진화 과정을 빼면 인간도 동물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진화의 형태는. 그런데 이 인간을 특이한 신으로부터 축복받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이 정신의 진화 때문이다. 말 멋있다. 멋있죠? 네. 정신의 진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인간은 지금과 다른 인간으로 점차 진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도 바로 그 진화의 과정에 계속 이게 그 마지막 지점, 진화의 마지막 최종점까지 인간을 진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연속된 과정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거죠. 본인 생각에도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그 창조된 모습 이후에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외적인 진화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과거의 인간과 그러니까 불과 수백 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우리와 다른 특징을 찾으라고 한다면 외적으로는 사실 특징이 없어. 변화된 특징이. 그런데 뭐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으로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지금 우리가 하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기인 1700년대로 넘어간다고 봅시다. 그런다면 누가 왕정, 그 다음에 그런 봉건 시대에 그런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소속돼서 농노처럼 일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당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 과정에
정신의 진화 과정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개인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또 민주적 사고방식, 민주적 체계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 체계를 이미 경험하고 배우고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시 봉건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뭐예요? 진화했기 때문에. 모든 진화는 상승 곡선이야. 이게 이제 테아르드 살댕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진화는 상승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가락은 5개예요. 예.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였다가 한 손에 손가락이 10개였다가 5개로 줄은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의 손가락은 원래는 5개예요. 어디서 발견됐어? 어디서 진화됐다고 봐요? 과학적으로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예요.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모든 생명체는 물 속에서 처음에 생겨났으니까 이 물 속에 있던 지느러미의 이 뼈 개수가 5개였기 때문에 그게 진화되면서 5개의 손가락을 가진 인간이 된 거죠. 그런데 네, 그런 종류로부터 진화했다고 보는 거죠. 친척이네 우리. 네. 근데 만약에 이 진화라는 게 상승 곡선이 아닌 하향 곡선을 긋거나 아니면 무작위 곡선을 긋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다면 어때요? 인간의 손가락은 5개도 됐다가 불필요할 때는 3개도 됐다가 다시 또 4개로 늘어났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승 곡선만 있어. 네, 모든 진화는 상승 곡선만 있을 뿐 다시 뒤로 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정신도 지금 민주라고 하는 민주화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때아르트 차례됐다면 여러분의 정신은 민주화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로 진화했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대로 다시 과거 왕조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왕이 그게 인간의 정신이 뭐하고 있다는 증거야. 진화의 상승 곡선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때아르트 차례된 건.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우리도 안돼 가지 마시다. 네, 그런 형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계속 진화하고 있어. 이런 의미에 따른다면 지금의 인간은 우리 밑에 세대들이 점차 우리보다 더 진화된 존재가 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엔 초인류, 지금의 현재의 인류의 정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류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예견하는 것도 바로 이 때아르트 차례댕의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화학, 생물학, 의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잖아요. 이게 발전하게 되면 인체를 개조하기 시작해. 딱딱 바꿔. 지금 장기 이식 하잖아요. 네. 그렇죠? 돼지도. 네, 인체의 개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가능해져. 네. 심지어 수혈 같은 것도 가능해지잖아요. 유전자 조작 같은 것도 가능해지죠. 네.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은 결국엔 과거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과거에는 자기가 태어난 대로 알아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였잖아요. 지금은 얼굴 다 뜯어 고치잖아요. 진짜. 네?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게 과거에 비한다면 우리가 이미 초인류가 됐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 사고방식에 따른다면 이미 초인류가 됐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얼마든지 상상하고 얼마든지 앞으로 계획해 나갈 수 있고 심지어 그걸 위해서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인간들과 지금의 인간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앞으로도 진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Z세대는 틀린 거야. 네. 머리가 틀린 거야. 그렇죠. 인간은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천상. 인간 현상. 현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인간은 고고학적 인간들, 우리 전 시대의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여러분 이 강화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뭐 무덤 같은 거 보시잖아요. 고인돌. 고인돌. 지금 고인돌 만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고인돌을 만들어서 그 군장의 뭐 지위를 확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거야. 과거에는 저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거 아세요? 고인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과거의 사람이 기중기도 없는데 그 큰 돌을 기둥 2개에다가 세워서 꼽고 그 위에다가 큰 판돌을 얹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네들 나름대로의 과학이 있더라.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왕의 무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족장의 무덤을 만드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최고의 기술력이겠죠. 히도 맞지 말고. 자, 쉽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고인돌 박물관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아내가 이제 강화 출신이어가지고 자주 가요. 그래서 저희 고인돌 박물관도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아주 쉽게 그려져 있어요. 돌을 땅을 파고 끌어온 돌들을 세워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채워. 그 세워진 모래만큼 높이만큼 흙을 채워요. 그 언덕을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을 끌어올려. 네, 끌어올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래들을 다시 치워 파내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서 있는 채로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당연하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 당시 건축술로서는 최고의 기술이었다. 근데 우리는 건축을 배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최고 기술자들이 하는 생각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네. 불과 몇 년 지났어요. 모래장난이 많이 가서. 불과 3,000년이 지났어요. 그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8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그 2,000년 동안 2,000년에 3,000년 되는 이 시간 동안 인간의 두뇌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하던 사고 방식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점차 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드론이 날아다니고 핸드폰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때 사는 사람들은 이 기술을 원시 기술로 볼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술의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그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원시. 그렇죠. 불과 몇백 년 만에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서 나는 문화인인데 그런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똑같이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네. 과거의 사람과 같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근거가 진화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은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금욕을 실천해요. 뭐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의 욕심을 올바른 거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아주 적게나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정도 쾌락주의자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뭐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종사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종교에서 왜 그렇게 인간의 욕구를 악으로 규정했을까요?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했을까요? 종교는 거의 대부분 왜? 금욕을 실천해요. 예수님이 결혼 안 해서. 뭐예요? 욕심이 생길까 봐. 아니 너무 즐기면 신을 안 모실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동물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동물들은 종족 번식이 할 때만 그렇죠. 어떤 그 외적인 행위로 봤을 때 인간이 하고 있는 성적인 행위는 욕구에 차는 행위는 욕구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은 다 뭐하고 같아? 뭘로 해석할 수 있어?
동물의 생태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밥 먹고 소화시키고 배변하고 생식하고 번식하고 이런 것들은 동물들에게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묘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보는 거야.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어할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그 제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인간은 더 성숙하고 특별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동물과 점점 더 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금욕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는데 그 금욕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고 방식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비하예요. 물질에 대한 상대적 비하. 그러니까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정신. 그렇죠. 정신이 항상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육체는 뭐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썩어져 버릴 몸뚱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썩어져 버릴 것이고 대신에 우리의 영이 이제 뭐 천국에 가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불교도 마치 극락원생 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육체는 사실 사라지면 먼지가 돼버릴 것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조로아스터교들은 인간이 죽으면 인간을 태웠다고 해요. 최초의 이제 화장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죽으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야.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돼요? 막 벌레가 끼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벌레들이 몸이 불퉁퉁 부으면서 모든 것들이 막 진액들이 흘러나오고 주변을 오염시키고 안 좋은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들은 이게 세상을 더럽힌다고 보는 거야. 인간이 오염시킨다. 그래서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죽은 인간을 태워버려서 빨리 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사실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터교들을 중국에서는 뭐 배화교, 불을 숭상하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인간의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눈으로 보면 알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육체 자체는 인간의 몸에서 그렇게 동물과 특별함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육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늙고 추해지면 그 다음에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물질과 정신 중에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1000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육체를 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신에 정신이 더 가치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와 정신의 대립을 놓고 많은 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신이원론, 뭐 심신일원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학문을 내놓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물질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테아르트 샤르탱이에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개의 육체에 들어가 있으면 개의 육체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인간은 뭘 갖추고 있을 때만 인간이야. 육체를 갖고 있어. 인간적 육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 유인원도 안 되고. 그렇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인간의 정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육체를 비천한 것이라고 봤지만 테아르트 샤르탱은 인간의 육체가 왜 비천하냐?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정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야. 이 조건이 없으면 정신도 진화하지 못해.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 물질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정신. 이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에서 굉장히 큰 순환을 겪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잡성으로의 진화가
한계를 넘어서면 비물질적 의식을 형성하고 이때 우주의 기원에 이르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테일즈 샤르댕의 주장인데요.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돼요. 자,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요, 인간보다 큰 동물들도 있잖아요. 뭐 코끼리, 고래 같은 동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어떠한 동물들보다도 가장 DNA 정보가 길어. 네. 왜 DNA 정보가 가장 길까요? 그게 바로 진화의 한계야. 인간은 어떤 진화의 한계까지 몸에다가 모든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집어넣은 거죠.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RNA, DNA 잠깐 얘기했잖아요. 어떤 새들이 이 노래를 지저귀를 만드는 건 이 RNA에 저장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DNA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태어났을 때 부모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새들도 지적일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 안에 그 지적임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가끔 호리병 벌 예를 들잖아요. 네, 멋진 호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벌들. 그 유충들은 절대로 어미가 호리병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없고, 네, 절대로 그걸 따라할 수도 없고, 교육 과정도 없는데 나중에 이 유충들도 똑같이 나중에 벌이 되면 네, 똑같이 그 똑같은 형태의 그 정교한 호리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DNA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 DNA가 완성된 형태로 저장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비슷한 형태의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벌들 중에 그 특정 종이 아마 그 좀 더 재주가 뛰어나서 그 호리병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새끼가 좀 더 쉽게 더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새끼들도 그 조건들을 따르게 되고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또 번식을 시작하게 되면 그 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 이 RNA, 그 새끼들이 만드는 그 RNA에 대한 정보가 그 DNA 안에 각인되게 되는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도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백신은 우리 몸에 원래 있지 않았어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보가 우리 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종의 교육을 하는 거죠. 몸 안에. 이런 코로나균이 들어올 수 있어. 좀 약한데 비슷한 게 들어오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미리 코로나균에 대한 정보를 RNA 형태로 집어넣어. 그러면 우리 몸은 그 RNA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게 점차 1년 지나서 없어졌어. 그럼 또 맞으라고 하잖아요. 2번 맞았어. 또 없어져. 3번 맞아. 4번 맞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그 RNA가 학습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백신이 필요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RNA가 DNA 형태로 각인이 되니까. 이게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인간은 이제 DNA가 더 이상 여기 테일즈 샤르댕에 따른다면 한계에 이르렀어. 그 한계에 이르렀던 근거가 뭐냐? 바로 더 이상 그 정보를 저장할 공간이 인간의 DNA 안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뭘 만들었어? 문자, 기록을 만든 거야. 기억을 못하니까 네, 몸 안에는 더 이상 부족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후대에 넘겨놔야 그래야 내 후손들이 더 번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진화의 원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문자나 기호, 상징, 그림, 예술 이런 것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은 어떤 한계치, 진화가 한계에 이르는 거야. DNA적으로는 한계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적으로는 한계의 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DNA가 더 이상 더해지거나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계를 넘어섰어 이제. 그러면 비물질적 의식,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는 거예요.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의식의 진화뿐이 없어. 인간이 진화할 수 있는 방식은. 네. 거기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비물질적 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뭐가 시작돼? 정신의 진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운명 우리 예전에 그 호모 사피엔스 책 유발 하라리 책 봤을 때 네. 인류 최초의 그 12,000년 전에 동굴 인류가 살았던 동굴 그 안에 뭐가 찍혀 있어요? 손바닥 모양이 찍혀 있죠. 그건 어떤 특정한 의미를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 네, 여기에 몇 명이나 있었다.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가 살만한 장소다라는 정보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한 최초의 시도들이 이루어져. 근데 그때부터가 인간 문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야. 그 전까지의 인간은 사실 뭐하고 같아? 그렇죠. 동물 같은 거죠. 육체적 진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적 진화가 끝났을 때 비로소 인간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비물질적 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게 우주의 기원에 이르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우주의 최초. 그 당시에 테일러드 샤르댕이 있을 당시, 그러니까 1950년대에 인간은 아직 과학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으며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인간은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까지 신의 의지가 있는 곳까지도 인간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우주의 기원에 이르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올 때까지 인간의 정신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테일러드 샤르댕의 주장이에요.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걸 볼까요? 물질에서 발견되는 복잡성으로의 변화 과정을 보면요. 비물질에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의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돼요. 그러므로 비물질의 의식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진화를 할 때 진화가 외적인 형태의 진화로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의도가 필요해. 그걸 극복해야 될 어떤 의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의식 활동. 뭔가 동물로 의인화해 봅시다. 네, 동물을 의인화시켜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만 파먹고 사는 두더지인데 땅속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부병도 많이 걸리고 몸에도 좋지 않고 새끼도 낳았을 때 내가 잘 돌보지 못해. 발달이 좋지 않아.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서 어느 순간에 이 살고 있던 모든 이제 개체들이 삶의 곤란함을 겪으면서 죽어갈 시기가 오게 돼. 그럴 때 종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 종의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게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의 활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지금은 살기가 좋은 기후인데 겨울이 돼. 빙하기가 찾아와서 이제 겨울이 한 4년 정도 지속되는 시기가 온다고 칩시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따뜻하게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4년을 어떻게 하면 보낼까? 이 4년 동안 먹을 음식은 어떻게 쟁일까? 저장은 어떻게 해야 4년 동안 갈까? 뭐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의 발현이 필요해. 그 발현이 일어날 때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진화인 거야. 진화라는 건 육체가 뭐 5개였던 손가락이 6개가 되는 순간이 진화가 아니라 진화라는 건 의식이 더 이상 지금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한 단계 나아가야 될 때. 기후 변화 같은 거. 그렇죠. 어떤 조건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류가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고 혹은 종이 종말하게 될 경우에 이런 위기를 처하게 될 때 인간은 뭐 하게 된다는 거야.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식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식 활동이 인간의 진화라고 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부터 이제 요즘에 그 많은 기업에서
우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연구 대상으로 해요. 어떻게 하면 우주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주에서 뭐 인간이 살 수 있을까? 관계 또 왜? 있잖아. 인간은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지구가 이제 여기 온난화는 거기에는 또 못살 것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기감 때문이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인구가 이 인간들이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인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좀 더 빨리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진화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걸 진화를 이뤄내기 위한 과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진화를 이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진화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아르트 샤르댕의 생각도 그 이전에 테아르트 샤르댕을 모를 때와는 다르게 진화되고 있어. 그렇죠.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진화. 그러니까 바로 진화란 의식의 진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물질이 의식이죠? 예, 그렇죠. 비물질. 그러니까 왜 말을 참 어렵게 비물질적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물질이라는 말을 앞에 붙인 거죠. 뇌에서 나오는 거라면 물질적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뇌가 없으면 의식도 안 생기니까. 뇌 자체가 근데 물질인데 그러니까 의식은 비물질적 의식은 뇌가 없는 형태, 뇌를 고려하지 않은 형태의 정신도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마치 영혼처럼. 예. 그래서 비물질적 의식을 형성해서 우주의 기원에 이르는 원리.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되면 좀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신적인 그런 지식에도 도달하게 될 것이다. 계속 진행되다 보면 그러니까 인간을 극복한다는 게 곧 초일류가 되는 건데 그 초일류는 어느 순간에는 그 앞이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걸 테아르트 샤르댕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불러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예, 오메가 포인트라고 부르고 인간 진화의 끝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 끝점은 있어. 신이 정해준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정해준 그 끝점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인간은 계속적인 뭘 하고 있어? 진화를 해나가는 거다. 그 끝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같아. 그럴 수도 있겠죠. 끝까지 갔을 때 그 신이 될 거야. 그렇죠. 인간 뭐 산에 올라가는 바벨탑이나 마지막 예,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만화가 많았어.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의식적 변화가 필요해요. 의식적 예.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야.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 다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진화라는 게 발생한 거예요. 동물들도 의식이 예, 동물도 다 의식이 있죠. 동물들도 지금 현재 어려운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돼. 과거에는 코끼리의 조상이 뭐예요? 맘모스 그 매머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매머드와 코끼리하고 차이는 뭐예요? 등기가 작아. 크기 보면 너무 크기가 더 작아요. 털이죠, 털. 맞. 긴 털 있잖아요, 긴 털. 네. 근데 지금 코끼리들은 털이 없잖아요. 없어요. 조건은 뭐였어요? 추위가 안 추워. 추위죠. 매머드는 빙하기 시기를 지냈던 동물이잖아요. 빙하기 시기를 지나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했어? 털이 필요했어. 근데 실제로 빙하기 시절에 있었던 동물 매머드는 다 죽었어. 예, 빙하기가 끝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개체들은 다 털이 좀 부족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앙아시아나 이 좀 따뜻한 적도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코끼리들은 살아남았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살아있어. 근데 그 종은 털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었던 종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온난화로요. 숲이 망가져서 사람 사는 대로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환경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전에도 있었어요. 진화해서 살아. 그리고 그걸 인간이 지속적으로 적응해가면서 또 바꾸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면서 살았죠. 그 과정이 진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냥 문화라고 보는 게 아니라 때아르트 샤르댕은 진화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진화만 생각하냐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진화가 지금 생명체 안에서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처음에 태아였던 그 수정체가 태아가 돼가는 과정에도 네, 점차 진화죠. 뭐가 있어요? 진화가 보이잖아요. 외적인 진화가 보이잖아요. 네. 그 안에는 외적인 진화와 더불어서 또 뭐도 있어? 정신적 진화도 있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애가 논다고 네. 안에서 뭐 하고 있다. 뭐 나중에 뭐 엄마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배에서 느낌이 오고 막 이런 처음에는 없었는데 몇 개월 만에 바로 그런 행동이 생기죠.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진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을 어떤 정해진 형태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형태로 딱 고정해놓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그 진화의 과정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신학자 종교는 빼놓을 수 없겠죠. 신부님이시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이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리고 수모도 당했어요. 수모.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예수의 다락방 같은 데서 과학자들을 데려다 놓고 토론회를 벌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역적 행위니 뭐 신성모독이니 이런 식으로 수모까지 당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신앙이 자신을 신학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죽어서도 예수의 공동묘지에 묻혔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신학자였다는 거죠. 신학자로서 그러면 신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진화에 의해 창조하신다. 아주 유명한 거예요. 네. 창조적 진화, 베르그송으로부터 배운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게 창조한 그 원리로서 신이 만든 게 바로 진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부족하게 만들어놨고 계속 발전해서 진짜 나한테 오라는 거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진화의 원리 안에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진화론과 창조론은 아주 대립을 대립된 했어요. 학문이었어요. 같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화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아. 근데 그게 일부 부분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조는 사실이야. 네. 무에서 유, 어차피 우리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 건 사실이니까 창조라는 건 사건으로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창조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무는 항상 무일 것이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로 돌아가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무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유는 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조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라는 사건은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한 거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창조는 사실이고 진화, 네, 그렇죠. 진화는 과거의 형태와 지금의 외적인 형태가 다르다는 것. 네. 이걸 통해서 진화는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공룡 땅을 파보면 공룡 뼈가 나오고 인간의 화석도 나와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다른 형태의 생명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과거에 존재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태의 변화는 진화를 통해서뿐이 설명할 수 없어. 창조로 그걸 설명할 수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창조론에 따른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겠죠. 뭐 공룡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뭐 다른 많은 뭐 조류 동물, 익룡도 만들고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이 성경에는 없죠. 네. 네, 일단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창조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걸 그 형태대로. 그러니까 원리로서 진화라는 원리로서 생명체의 변화된 형식이 드러나고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게 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화의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 신의 축복이 없었다면 그 종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신학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신이 그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 존재가 발생하게끔.
고래도 그렇고 공룡도 그렇고 이런 명령을 신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게 한 거죠. 그게 바로 진화라는 원리다라는 거죠. 신은 형이상학적 존재로서 물질에서 시작되는 진화의 원리에서 벗어난 대상이다. 신은 진화하지 않아요. 신은 진화 밖에 있죠. 네. 신은 진화 밖에 있죠. 신이 진화하진 않잖아요. 신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존재예요. 진화를 벗어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은 형이상학적 존재다.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 육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원리에서 벗어났어. 진화의 원리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진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왜냐하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유한한 것들은 다 진화의 원리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게 아닌 존재, 진화의 원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 존재가 바로 그 진화의 원리의 주제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신은 형이상학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물질은 결국 형이상학적 존재인 신과 합일되는 과정으로 진화해 나간다. 그래서 이 진화는 결국 그 신에게 다가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신과 마지막에는 합일되는 과정. 합일되는 과정으로 인간은 진화해 나간다. 이게 바로 테일러 샤르댕 신부, 신학자의 입장에서 본 인간 존재의 의미예요. 신이 되기 위해서 가는 예.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서,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 점차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 그렇죠. 물질적? 그렇죠. 의식적 진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테일러 샤르댕이 하는 공부도,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도 그렇죠. 신을 가게. 다 진화의 과정 안에 있는데 그건 육체적 진화가 아니라 의식적 진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 의식적 진화가 지속되게 되면 인간은 그게 쌓여서 그렇죠. 신과 가장 가깝게까지 진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내가 진짜 신을 미션 스쿨 왔는데 넌 항상 이런 걸 뭔가 좀 되게 원했던 것 아, 같아. 나 너무 원했다. 나 진짜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건 원했던 이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좋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샀는데 사야 돼. 아니 내가 이런 네, 주의하실 것은 이거는 기독교 정통의 입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테일러 샤르댕의 주장이에요. 항상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테일러 샤르댕이 파문까지 당했는 거예요. 이런 주장 때문에. 그건 그런 거. 이기 때문에 더 와닿는 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해 보면 학문적으로는 스피노자가 했던 그 유일 최초의 원인이라고 하는 신 개념, 범신론적 주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는 스피노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물체가 아무런 의지가 없는 물체, 아무런 의지가 없는 물체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천체들, 이 모든 물체들은 사실 어떤 힘에 의해서 밀리게 된 거야. 그렇죠? 그게 스피노자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건 내가 지하철을 탔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전날 잤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들은 어떤 운동의 현상은 어떤 그 전에 있었던 뭘 증명해? 그 전에 있었던 힘의 움직임, 그렇죠? 힘의 원인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따라서 들어가 본다면, 역사를 계속 거슬러 가 본다면, 종국적으로 뭐가 필요해? 최초의 움직임이 필요하죠. 최초의 움직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최초의 움직임으로부터 나온 그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 몸까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그 최초의 움직임을 신이라고 규정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스피노자의 범신론이에요. 모든 존재는 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신의 그런 어떤 움직임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스피노자의 범신론인데 이 스피노자의 범신론적인 해석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베르그손과 함께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이 테일러 샤르댕의 이 창조적 진화론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 우리 사인의 아저씨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으니까. 네. 인류의 미래까지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입에 이름을 올리긴 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이 책을 읽어본 사람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난해해요. 네, 그래서 그래. 책이 참 재밌고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 설명을 제가 이거는 아직 책 안 들어갔어 우리 아직 책을 안 들어갔어. 아직 책 안 들어갔어요. 그래요? 아 그러게. 네, 이거 아직 네, 책들이 없어요. 책들이 없어요. 이런 책 사도 이거 없네.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책을 읽어야 돼요. 네, 이게 여러분한테 그 테라드 샬된 기본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작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 책에 성경에는 기독교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신의 형상을 입고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입은 신 예수라는 존재가 존재하잖아. 그럼 예수는 뭘까요? 예수는 왜 필요해? 그 사건은 예수라는 사건은 역사에서 왜 필요할까? 테라드 샬덴은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진화의 축, 한계점이죠. 인간 진화가 정신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정신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적 진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 온 존재, 예수지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사고방식의 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존재로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기존에 있었던 종교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거였어. 기존에 있던 종교적 한계가 주로 이제 선민 사상, 유대인들의 네. 선민 사상이었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들만 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이 불순한 존재들이다. 라고 해서 많은 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유대인들만의 신앙으로 이 고정되어 왔던 게 원래 그리스도교 신앙의 처음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그 야훼 신앙, 야훼교라고 부르죠. 이 유대교의 첫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첫 모습이 뭐 구약 시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시기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시기 동안 계속 그대로 고정돼 왔던 거야. 신자들이 안 늘어나. 네, 계속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화의 정점은 아니거든. 신의 생각도 아니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진화를 해야 돼. 진화를 통해서 극복돼야 돼. 그래야 기독교가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보다 훨씬 더 크게 전 세계화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니까.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되니까. 종교적 진화도 정신 비물질적 진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의 현상으로서 진화의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이 바로 예수 같은 거죠.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지요. 율법만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름만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폭을 넓혀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뭐 바울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전 세계에 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종교가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예수 이후로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지경에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화야.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 인물이 예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왜냐하면 진화는 누가 만든 거야? 신이 만든 거니까. 신은 진화의 원리에 따라서 세계를 창조한 거니까. 그 예수도 곧 진화의 원리 안에서 신의 명령에 의해서 인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이 사회학자들이 이 예수의 학문을 예수의 이 기독교 메시아 학문을 이야기하면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민주적 종교 그러니까 종교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교회를 가질 수 있는 네. 그렇죠. 모든 인간이 다 그 자기 안에 교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 전까지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예수 이후로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그냥 다락방 같은 데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뭐 그들이 이제 뭐 변심하고 막 이렇게 개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이 설명이 가능해. 그렇죠. 테아르드 샤르댕의 의식적 진화, 그러니까 창조적 진화의 설명은 바로 이 예수의 역할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종교 안에서 종교가 어떤 특정 분야로 진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형태로 예수는 반드시 기독교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북경 원인의 두개골이에요. 테아르드 샤르댕 박사가 직접 발굴한. 자, 의미를 한번 볼까요? 호모 에렉투스, 그러니까 서서 걷는 인간, 직립인간이라고 불러요. 이 호모 에렉투스, 인간이 서서 다니기 시작하는 그 뼈들의 아종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뼈예요. 두개골이 낮고, 지금 우리 인간의 여러분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두개골이 낮아요. 뒤로, 그래서 두개골이 뒤로 뻗어 있죠. 인간의 모양은 아니야. 뭐에 가깝냐면 유인원에 가까워요. 유인원. 그리고 두개골이 낮고 안화상에 돌기가 있어. 요 앞부분에 광대뼈. 이게 광대. 네, 광대뼈. 근데 실제로 원숭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대뼈 없죠. 네, 유인원들은 광대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화상 돌기, 광대뼈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 그러니까 유인원의 형태는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래턱이 두껍고, 근데 아래턱이 두꺼운 건 오랑우탄, 그렇죠? 오랑우탄들의 특징이야. 유인원들의 특징이야. 유인원들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 인간보다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서 어금니 부분이 뭐 씹기에 적당하게 된다. 두껍고 아래턱이 두껍고 뇌의 용적, 이게 중요해요. 뇌의 용적이 1043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적으로 봤을 때 그 용량이에요. 이게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최초의 인류로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어요. 435 세제곱 센티미터에 비해서 약 10만 년당 약 4.6%씩 지속적으로 뇌 크기가 늘어났다는 걸 증명해주는 이 두개골이에요. 호모사피엔스, 지금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평균 1260 세제곱 센티미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뇌는. 초기 현존 인류의 직접적 조상으로 판단되어서 아시아 기원설. 그러니까 이게 북경 인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에요. 이 형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의 용적이 작다고 그랬죠. 435. 일반적으로 유인원들은 600ml를 넘지 못해요. 600 세제곱 센티미터를 넘지 못해. 뭐 아무리 똑똑한 보노보 같은 이 유인원들도 800 정도 돼. 아주 똑똑하다고 하면. 그런데 1000을 넘는 건 없어요. 어떤 종류의 유인원도 뇌의 용량이 1000을 넘지 못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없어서 그러나? 두개골이 딱딱하니까 그거 이상으로 클 수 없다는 거예요. 두개골이 딱딱하니까 두개골을 뚫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안에서 발전해야 돼. 네, 그렇죠. 두개골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규격에 따라서. 인간의 두뇌는 더 많은 용적을 가지기 위해서 머리가 점점 그렇죠. 위로 올라간 거예요.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으니까 커졌어. 위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잖아요. 네. 위로 올라와서 용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북경 원인이 1000인 정도 돼. 근데 그렇게 많이. 1000. 지금 우리는 1200. 예, 뭐 많으면 1300, 1200 이 정도예요. 300mm 정도 늘어난 거예요. 북경 원인으로부터. 예. 그게 진화예요. 물리적 진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처음으로 발견된 인류의 모양이라고 했던 그 이 피테쿠스의 중간쯤에 있는 화석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어. 이제 국경. 근데 실제로 발견된 거죠. 이건 이 유인원은 그러니까 이 두개골은 뇌의 용적이 몇이어야 돼? 1000 이상이어야 돼. 그렇지. 예. 왜냐하면 이 두개골의 크기보다 작은 뇌는 없어요. 노화된 뇌라면 모를까. 어린아이일 때는 꽉 차 있어 그냥. 아주 빠듯하게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어졌다는 얘기는 그 용량 그대로 진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 정도 됐다는 거야. 이게 1000. 그리고 우리가 1300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와 이 과거 유인원들 사이에 뭐가 만들어진 거야?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진화의 연결고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는지 그 근거가 발견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된 거야. 지금의 이 형태들을.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발견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던 많은 인간의 화석들 사실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조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용량이 뇌의 용적이 400분이 안 돼요. 오히려 뭐에 가까워? 유인원에 가까우니까 유인원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지 그걸 어떻게 인간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냐? 라고 창조론자들이 많이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유인원을 뛰어넘는 두개골이면서 지금의 인간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그 모양이 발견된 거죠. 그 이전에도 없었고 예, 지금 이후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이 북경 원인 이 유골이 테알드 샤르댕의 손에 똑 떨어진 거야. 신의 섭리. 신의 섭리 아니겠어요? 테알드 샤르댕에게 신이 섭리해 준 거 아니겠어요? 네가 너의 말이 옳다. 어떻든 이렇게 북경 원인이 나오면서 아 이게 인류의 조상이다 진짜 라고 하면서 아시아 기원설이라는 게 생겼어. 이 아시아 기원설이라는 게 중국에서 인간이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왜냐하면 베이징 대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이 테알드 샤르댕을 중국에서 지원해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 그걸 증명하라. 네. 우리가 이걸 찾아내라. 그걸 네가. 증명해서. 네, 그래서 네가 찾아내면 아시아 기원설이 완성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아시아 기원설은 폐지됐죠. 네, 폐지되고 아프리카 기원설이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개골 형태를 보면은 오스트리아 그 사람의 두개골이 지금에는 우리 인간이랑 많이 비슷하고 이건 우리 인간 같지가 않네. 이건 사실 인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위로 더 동그래야 돼요. 그리고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두개골이에요. 근데 그 오스트라피스 이거 두개골이 네. 보면은 지금의 두개골이랑 형태가 이 나중에 제가 여기 사진으로 있으니까 네. 한번 보면 비교해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인간의 뇌가 진화의 대상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화석을 통해서 근거로 드러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정설로 받아들여진 당시에는 정설로 잘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필다운 사기 사건. 피디다. 이게 뭐냐면 영국에 있던 고생물학자인 찰스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전에, 그러니까 테알드 샤르댕 이전에. 근데 영국 필트다운이라는 지역에서 두개골을 하나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인류의 조상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인류의 화석으로서 유인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턱뼈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뇌는 둥근 형태야. 용량이 커. 뇌의 용량이. 그래서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한 중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존재. 이렇게 학계에 발표를 해버려요. 근데 이 발표가 있어서 이게 그 필다운 유골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4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분석해. DNA, 탄소 연대 측정으로 이걸 기술이 생겨서 이걸 분석해봤어. 그랬더니 1953년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테알드 샤르댕이 돌아가시기 2년 전. 2년 전에
이 화석이 중세 인류의 두개골에 오랑우탄 턱뼈, 침팬지의 치아를 조합한 모조품이었음을 드러난다. 찰스 네, 찰스 도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네, 사기친 거죠. 야, 진짜. 그래가지고 희대지. 화가 쳐 있었던 걸 네. 발굴한 거죠. 네, 사기친 거죠. 자기가 발견한 거 같아. 네.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아, 네, 그래서 이걸 부자.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찰스 도슨이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어. 네, 학계에서 또 엄청. 근데 찰스 도슨이 죽고 난 다음에 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사기였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근데 핵심적인 건 이거야. 이게 이제 사기였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아리스 살댁이 죽기 2년 전에 이 사건이 떠들썩하게 보도가 돼요. 근데 그때 세아리스 살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네. 학자로서 자신도 이걸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었기 때문에 자신도 이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경 원인 같은 연결고리가 발견된 것도 학문이긴 하죠. 근데 이걸 학자라면, 고고학자라면 스스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초기에 했던 발굴 작업들이 여기에 기초한 거였는데 이 부분들이 조작된 것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에 대해서 저명한 진화론자였던 스티븐 제이 불트가 실제로 떼아즈 샤르댕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당혹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 이후에 당혹했으면서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떼아즈 샤르댕의 그런 뭐 학자적 양심 뭐 이런 게 약간 의심받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믿은 거지. 사진 한 장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예요. 잘생겼다. 아이고, 총기가 딱딱 흘리네. 12세 무렵에 떼아르드 샤르댕이고요. 죽기 바로 직전에 찍힌 떼아르드 샤르댕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이거예요. 12세 때 떼아르드 샤르댕과 74세의 떼아르드 샤르댕. 우리가 놓고 두 시대를 생각하지 말고 그 둘을 그냥 놓고 본다면 같이 본다면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동일한 인물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외적인 진화에 대해서 한 세대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적으로는 어떨까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요. 진화란 육체적인 진화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 육체는 육체 많은 진화론자들이 전부 다 유물론자였어 당시에는. 그러니까 육체에만 그러니까 외적인 형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진화론자들이. 그런데 떼아르드 샤르댕은 진화의 핵심은 이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렇죠. 의식의 진화가 중요한 거죠. 특히 인간에게는 더 그래. 그래서 인간 현상을 나는 다른 동물들이 아니니까 떼아르드 샤르댕에 따르면 나는 다른 동물들이 아니니까 다른 동물들의 현상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이니까 적어도 인간으로서 인간 현상을 분석할 수는 있다는 거야. 지금 나와 과거의 나, 선조들로서의 인간들과 나의 구별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인간 현상이에요. 네. 현상학적으로는 눈으로만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자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끔 소파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옆에 반려견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빤히 쳐다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 동물이 이 같은 레벨에 있는 진화의 같은 과정에 있는 생명의 평등한 존재인가?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할까? 나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떼아르드 샤르댕의 이 평가를 요즘에는 이제 많이 사람들이 좀 낮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어요. 바로 인간의 우월성을 이 사람은 항상 가지고 있어. 너무. 네, 그러니까 인간만이 오메가 포인트로 갈 수 있어. 네.
다른 모든 존재는 인간 같은 의식적 진화를 이뤄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게 아무리 유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애당초 인간으로 그러니까 신에게 합일되도록 진화하도록 구성된 거야.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게 인간의 몸으로 만들어진 거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다 인간보다 덜 진화된 존재, 낮은 진화의 존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입장이죠. 종교적인 입장이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보편 생명론, 그 다음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 인류학 이런 거에 따른다면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부터 출발하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미 여러 차례 봤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결국엔 세포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 생명의 출발점이 다 모두 다 평등하게 같다. 그리고 지금 도달해 있는 모든 양식도 세포로부터 출발한 거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명 자체로는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서로 그 위상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같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요즘에는 평가해요. 그런데 테일러드 찰리딩은 신부였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의 우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생명체에 비해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우위를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테일러드 찰리딩은 인간 현상이라는, 생명 현상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인간 현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인간만이 이런 이 진화의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모든 존재,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 물질적 진화. 그렇죠. 물질적 진화의 한계점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진화가 거의 또 안 가. 끝난 존재죠. 왜냐면 정신적으로 진화할 수 없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근데 물질적으로도 전혀 물질적인 진화하지 않아. 진화는 하지만 의식적인 진화는 그냥 한계. 물질적으로 진화도 안 한다. 더 이상 진화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를 거듭해도 수천 년이 지나도 원숭이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어. 그 원숭이는 인간으로 진화가 안 돼. 그거는 그렇지만 그 종으로 끝난 거야. 네, 그냥. 종적 다 말단에 있다고 봐요. 모든 종은 다 그 말단에 있어. 네, 근데 인간만 그 말단에서 신으로 갈 수. 더 벗어날 수 있는 존재. 인간만. 그래서 제목이 현상. 인간 현상. 인간만 이런 현상을 보여요. 다른 동물들은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아. 스스로 만약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협력해서 우리 멸종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자.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인간만이. 동물들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런 어떤 정신적 진화 과정을 거친다는 이유로 인간의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인간 위주의 생각, 인간 위주의 진화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이 비판을 받는 그런 생물학으로도 진화론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종교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가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생명체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뭐 가끔 비둘기라든가 뭐 생명체들이 보잖아요. 저는 그게 신기한데 그런 생명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그 생명체들이 우리와 같은 생명체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같은 위상을 가진 존재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못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다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마음속으로도 만약에 강아지하고 인간 아이가 같이 물에 빠지면 당연히 인간을 구하죠. 네. 뭐 동물이라도 인간을 먼저 구한다는 거야. 얘기에 따른데 내가 동물이라도 만약에 내 자식이 개라면 빠졌고 옆에 동물이 내 주인이 빠졌어. 그러면 주인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강아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 개가 왜냐하면 자기 물질적이라. 새끼가 자기에게 밥을 모아잖아. 주진 않잖아. 자기를 모아잖아, 걔가. 그 육체적 한계에 머물러 있어. 정신이.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야지. 네, 그걸 넘어서지 않는다. 물론 그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출산이다. 저는 테일러드 찰리딩이 이렇게 인간 본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개동해서 그러나 뭐 근데 좋네. 생명학자들이나 아까 자연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좀 그치 너무 인간에 그렇죠. 너무 쏠려 있다. 인간의 위주의 생각이라고 인본주의적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요즘에는 좀 낮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중요할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반박하는 같고요. 책을 내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12세 머리에다가 끈을 묶으신 거예요? 그러게 뭐가 줄이 있어. 모르겠어요. 그건 전 거기까지 아, 모르겠어요. 저분이 뭐 모자 썼나 봐? 그 모자 저기에서 썼다 못 썼나 봐? 제가 식당 같은 데서 썼던 거. 그건 모자 모르겠고. 썼다 못 쓴 것 같아. 어쨌든 좀 쉬었다가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안 오셨어요? 그 옛날에 그 지나가. 너무 잘생겼어.